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즐기며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항구의 짠내 섞인 바람이 골목을 휘감는 부산의 밤. 그날도 나는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채 공사장 먼지가 뽀얗게 쌓인 골목길을 터덜터덜 걸었다. 발걸음이 멈춘 곳은 늘 그랬듯 작은 포장마차였다. 주황빛 간판 아래 낡은 비닐 천막이 펄럭이는 그곳.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 이영희가 있었다. 얘야, 저 여자, 밤이면 다른 일을 한대. 늦은 밤 손님들 남겨놓고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더라. 알지. 그런 거 함께 일하는 최 반장이 던진 그 한마디는 내 가슴에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혔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더니 그 말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그때는 몰랐다. 내 이름은 김민수, 67세. 부산 항만 재개발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다. 사람들은 나를 막노동꾼이라 부른다. 새벽부터 해 질 때까지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버무려 하루를 버틴다. 아내는 5년 전 폐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났고 외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내가 사는 곳은 공사장 옆 컨테이너 숙소. 퇴근 후 라면 한 봉지로 소주 한 병을 비우고 그대로 쓰러지듯 잠드는 게 내 삶의 전부였다. 그 포장마차는 달랐다. 부산의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그녀의 포장마차는 유일하게 따뜻한 불빛을 뿜어냈다. 이영희는 늘 그곳에 있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 묵묵히 손님을 맞았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다. 오늘도 오셨네요. 그녀가 건네는 한마디는 고된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었다. 일하고 밥 먹고 잠자는 게 전부인 삶. 세상에 내 자리는 더 이상 없다고 느꼈던 그때 이영희의 포장마차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매일 지친 몸을 이끌고 홀로 찾아가면 그녀는 말없이 눈인사를 건넸다. 그 눈빛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다. 말을 걸까? 그녀가 나를 기억할까? 오늘은 인사라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와의 짧은 대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컨테이너 숙소의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날 최 반장이 어깨를 툭 치며 던진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아직도 모르냐? 여기 남자들 다 아는데 저 여자, 돈만 주면 밤에 다른 일도 한대의 그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비웃음은 내 심장을 찔렀다. 순간 손에 들던 소주잔이 무겁게 느껴졌다. 무슨 소리야? 그런 터무니없는 소문 퍼뜨리지 마, 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최 반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진짜야. 동네 사람들 다 그러던데? 안 믿으면 저녁에 뒷문 근처에서 지켜봐. 그녀를 힐끔 바라봤다. 지친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늘 단정한 앞치마,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이영희는 내가 아는 한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밤에 다른 일을 한다는 소문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손님과 나누는 짧은 미소, 늦은 밤 문을 잠그는 모습, 심지어 나를 향한 눈인사까지. 모든 게 의심의 눈초리로 뒤덮였다. 오늘도 오셨네요? 소주 한 병 드릴까요?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 그녀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그 미소가 왜인지 낯설게 느껴졌다. 네, 소주 한 병이랑 곰장어 하나 주세요.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며 주변을 둘러봤다. 동료들은 저마다 술잔을 기울이고 나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술을 마셨다. 포장마차 안은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내 가슴은 무겁기만 했다. 왜 항상 혼자 드세요?
가끔 동료들과 어울리면 어때요? 공장어를 내오며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뒤에 숨은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혼자가 편해서요. 사람 많은 곳은 어색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뭐, 각자 사정이 있죠. 그녀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슬픔을 보았다. 하지만 곧 다른 손님을 맞으러 바쁘게 움직였다. 늦은 밤, 포장마차에 손님이 모두 빠져나갔다. 비닐 천막 밖으로 부산 항구의 배 경적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단둘이 남은 그 순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기, 장사 끝나셨으면 같이 한잔 하시는 거 어때요? 내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혼자 마시는 것보다 덜 쓸지도요. 그녀는 종이컵 2개를 꺼내 조심스레 내 옆에 앉았다. 포장마차의 작은 테이블 위, 흔들리는 전구 불빛 아래,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술잔을 기울였다. 이 시간엔 아무도 안 와요. 혼자 정리하며 마시는 술이 제일 쓰거든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부산의 밤은 차갑고 그녀의 손은 소주병을 쥔 채 살짝 떨리고 있었다. 혹시 성함이? 그녀가 물었다. 김민수입니다. 67살이고요. 아, 민수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이영희예요. 65살이에요. 자연스러운 인사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민수 씨는 참 조용하시네요. 매일 오시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래도 오실 때마다 반가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혼자 오냐고 묻지 않아서 고마웠어요. 그녀는 놀란 듯 미소 지었다. 말씀 잘하시네요. 말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저도 사람입니다. 말은 안 해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죠. 그녀는 한참 말없이 술을 마셨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잔을 채웠다. 영희 씨는 여기 장사 오래 하셨어요? 네, 5년 넘었네요. 처음엔 잠깐 하다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뒤에 숨은 이야기가 있는 듯했다. 실례지만 남편분은?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말이 없었다. 소주잔을 비우며 담담히 말했다.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이혼한 지 30년이 넘었네요. 지금은 항구 근처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딸이 하나 있지만 독립한 뒤로는 연락이 뜸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묵직해졌다. 저도 혼자예요. 아내는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 살아요. 명절에도 잘 안 만나죠.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깊은 공감을 나눴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그녀는 외로웠고 나 또한 그랬다. 부산의 밤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최 반장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가 정말 그런 일을 할까?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다. 술기운에 용기를 낸 나는 실수로 말을 꺼냈다. 영희 씨, 사람들이 그러는데 밤에 다른 일도 하신다는 소문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들던 술병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민수 씨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눈빛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가득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지제가세요. 문 닫을 시간이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말할 기회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뒤돌아 설거지를 시작했고 그녀의 등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무리 사과해도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포장마차를 나왔다. 부산의 밤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다음 날
일이 끝나자마자 포장마차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에는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쉽니다라는 메모만 붙어 있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일주일이 지나도 포장마차는 열리지 않았다.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몰랐다. 내 어리석은 말 한마디가 그녀를 사라지게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열흘째 되는 날, 포장마차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다. 그때 그녀가 말했던 동네가 떠올랐다. 항구 근처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정확한 주소도 연락처도 모른 채 무작정 그 동네로 향했다. 부산의 외곽, 낡은 임대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골목마다 바닷바람이 스며들어 짠내가 났다. 혹시 이영이라는 분 아세요? 60대 중반이고 포장마차 하시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지친 마음으로 돌아서려던 순간 김민수 씨, 뒤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심장이 뛰었다. 돌아보니 그녀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핑크색 카디건을 입은 그녀는 포장마차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다. 더 연약하고 더 따뜻해 보였다. 영희 씨. 여기서 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말을 해서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걱정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그렇게 나는 그녀의 집에 처음 발을 들였다. 작은 방 2개뿐인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약 봉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어디 아프세요? 내가 물었다. 오래된 병이에요. 며칠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 가게를 못 열었어요. 그녀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가게를 열지 못했다는 말에 미안함이 더 커졌다. 그래서 가게를 못 여셨군요. 제가 괜한 오해를. 아니에요. 사실 그날 민수 씨 말에 너무 상처받았어요. 가게 문을 닫은 건 병 때문이지만 다시 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 마주 앉았다. 부산의 밤이 창밖에서 고요히 흘렀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너무 화가 났어요. 여기서 5년 넘게 살면서 아직도 사람들은 저를 그런 눈으로 봐요. 낮에는 포장마차 하고 밤에는 이상한 일을 한다는 처음엔 화내고 해명하려 했지만 이제 지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아니에요. 사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혼하고 딸을 혼자 키우며 빚에 시달릴 때였어요. 포장마차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죠. 그때 단골 손님이 제안을 했어요. 밤에 친구들 모임에 와서 술을 따라주면 돈을 준다고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딸 학비 때문에 몇 번 갔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의 일은 절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나 봐요. 이제 그런 일 안 한 지 몇 년 됐는데도 여전히 그런 눈으로 봐요. 가슴이 아팠다. 세상의 오해로 상처받은 그녀의 모습에 미안함이 밀려왔다. 포장마차는요? 다시 열 생각 있으세요? 계속해야죠. 대출받아 차린 가게인데 아직 빚이 많아요. 몸만 나아지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녀는 씁쓸히 웃었다. 그 약들은 다 뭐예요? 옛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후유증이에요. 척추가 안 좋아요. 가끔 심하게 아프면 움직이기도 힘들죠. 우울증 약도 있고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사랑과 이해가 필요한 사람인데 세상은 그녀에게 상처만 줬다.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서 외로움이 느껴졌다.
문득 그녀가 내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례지만 내일 병원에 같이 가도 될까요? 진료받으시는 거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나도 명확한 답을 몰랐다. 단지 그녀의 슬픔이 내 것처럼 느껴졌고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요. 그녀의 눈빛이 오랜만에 따뜻해졌다.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여기서 만날까요? 네, 꼭 올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부산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녀와의 약속이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눈빛이 내 가슴을 채웠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그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어제 그녀의 집에서 과일이 없는 걸 보고 급히 마트에서 사온 것이었다. 9시 정각, 그녀가 나왔다. 가볍게 화장한 그녀는 포장마차에서 보던 모습보다 더 단정하고 따뜻해 보였다. 벌써 오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리고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과일 바구니를 건네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정향제보다 생과일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바구니를 받았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선물이네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부산 시내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대 초반에 결혼했지만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했다. 딸을 홀로 키우며 포장마차를 시작했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곁에서 그 따뜻함을 지켜주고 싶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가 말했다. 민수 씨, 내일 가게 다시 열어보려고요. 같이 와주실래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꼭 갈게요. 부산의 바닷바람이 우리를 부드럽게 감쌌다. 포장마차의 불빛이 다시 켜질 그 순간을 나는 기다렸다. 부산의 밤은 여전히 짠 바닷바람으로 가득했다. 포장마차의 주황빛 간판 아래 낡은 비닐 천막이 펄럭이는 소리가 골목을 채웠다. 이영희가 다시 가게를 연 그날 나는 약속대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낯익은 나무 테이블, 흔들리는 전구 불빛,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눈인사가 나를 맞았다. 민수 씨, 정말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미소는 더없이 부드러웠다. 약속했잖아요. 영희 시가게 다시 여는 날 꼭 올 거라고. 나는 구석자리에 앉으며 소주 한 병과 곰장어를 주문했다. 포장마차 안은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았다. 부산 항구의 배 경적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며 고요한 분위기를 더했다. 그녀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말했다. 오늘은 좀 조용하네요. 그래도 민수 씨가 와줘서 다행이에요. 혼자면 좀 쓸쓸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소주잔을 채우며 말했다. 영희 씨, 앞으로도 매일 올게요. 이 포장마차, 저한테는 그냥 술집이 아니에요. 집 같은 곳이죠.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었다. 민수 씨는 참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을 들려주었다. 척추 통증은 만성이었고 앞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단다. 그래도 가게는 계속할 거예요. 이 포장마차가 제 전부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뒤에 숨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바라봤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그 손으로 그녀는 수년간 이 작은 가게를 지켜왔다. 며칠이 지나도 나는 매일 포장마차를 찾았다.
영희 씨와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지난 삶을 공유했다. 나는 아내와의 추억, 아들과의 서먹한 관계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딸이 독립한 후 연락이 뜸해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딸이 서울에서 잘 지낸다고는 하는데 가끔은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런 어느 날 포장마차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영희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다. 엄마, 나야. 오랜만이야. 영희 씨의 딸, 수진이었다. 포장마차 안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침묵으로 무거워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영희 씨가 손짓으로 나를 말렸다. 민수 씨, 괜찮아요. 여기 있어도 돼요. 수진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그냥 보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희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잘 지냈어. 근데 최근에 좀 힘들었어. 회사에서 잘리고 연애도 깨지고 그냥 엄마 생각이 나더라. 그녀의 말에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가 뭐라도 도와줬을 텐데.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엄마. 그냥 여기 와서 엄마 얼굴 보면 힘이 날 것 같았어. 그 순간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소주를 마셨다. 모녀의 재회는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흐르고 있었다. 영희 씨는 딸에게 곰장어를 내오며 말했다. 밥은 먹었어? 여기서 뭐라도 먹고 가. 이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음식, 오랜만이네. 그날 밤, 포장마차는 모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수진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긴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영희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난 늦은 밤, 수진이 먼저 일어났다. 엄마, 내일 다시 올게. 우리 자주 보자.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언제든 와. 엄마 여기 있을 테니까. 수진이 떠난 후 영희 씨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나를 바라봤다. 민수 씨, 오늘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아마 많이 울었을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영희 씨, 딸이랑 다시 가까워질 거예요. 수진 씨 눈빛, 영희 씨랑 똑같이 따뜻하던데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민수 씨는 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네요. 그 후로도 나는 매일 포장마차를 찾았다. 영희 씨와 수진은 조금씩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수진은 가끔 가게 일을 돕기도 했고, 모녀는 함께 웃으며 포장마차를 채웠다. 하지만 그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포장마차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거친 얼굴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소리쳤다. 이영희, 아직도 여기서 장사해. 영희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왜 여기에?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왜긴. 돈 좀 빌리러 왔지? 예정이라도 생각해서 좀 도와줘. 그는 영희 씨의 전 남편 최만석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영희 씨가 나를 제지했다. 민수 씨,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최만석은 테이블을 쾅 치며 말했다. 돈 없으면 이 가게라도 넘겨. 딸이 잘나게 사는 거 보니까 너도 돈 좀 있겠지?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녀는 최만석을 보고 눈을 부릅떴다.
당신이 여기 왜 온 거예요? 엄마한테서 떨어져 최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오, 딸내미도 왔네. 그래, 너도 좀 도와줘라. 아버지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잖아. 영희 씨는 수진을 뒤로 밀치며 말했다. 만석 씨, 제발 그만해요. 우리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요. 하지만 최만석은 막무가내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며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돈 안 주면 이 가게 부숴버릴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만하세요. 여기서 나가요. 영희 씨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둘 겁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최만석은 나를 노려보더니 비웃었다. 너 뭐야? 이 여자 꼬봉이야. 하지만 내 눈빛에 기가 눌렸는지 그는 결국 소주병을 내려놓고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갔다. 기억해, 이영희. 나 다시 올 거야? 그가 떠난 후 포장마차는 다시 고요해졌다. 영희 씨는 테이블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 엄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이제 우리가 같이 있잖아. 영희 씨는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영희 씨, 수진 씨, 제가 여기 있을게요. 두 분 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포장마차를 정리했다. 영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수 씨, 수진이,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가게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수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 나도 도울게. 우리 같이 이 가게 지키자. 며칠 뒤, 나는 영희 씨와 수진에게 제안을 했다. 영희 씨, 가게 간판 새로 하면 어때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민수 씨 말대로 새롭게 시작해볼게요. 우리는 함께 간판을 디자인했다. 영인의 포장마차라는 이름 아래 작은 문구를 추가했다. 따뜻한 밥과 마음이 있는 곳. 새 간판이 걸린 날 포장마차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영희 씨는 주방에서, 수지는 손님을 맞으며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구석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부산의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포장마차의 불빛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영희 씨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 씨,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잔을 들어 올리며 답했다. 영희 씨, 여기 내 자리예요. 앞으로도 쭉 오포장마차의 불빛 아래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부산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부산의 밤은 점점 더 깊어갔다. 영인의 포장마차의 새 간판은 항구 골목을 환히 비추며 손님들의 발걸음을 끌어들였다. 이영희는 주방에서, 수지는 손님을 맞으며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여전히 구석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포장마차는 이제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다. 따뜻한 밥과 마음이 깃든 우리 모두의 안식처였다. 그러나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최만석의 위협적인 방문 이후 영희 씨는 가끔씩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수지는 그런 엄마를 위로하며 가게 일을 돕기 위해 더 자주 찾아왔다. 나는 그들의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영희 씨가 힘들 때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녀는 그런 내게 미소로 답하며 말했다. 민수 씨,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느 무더운 여름밤, 포장마차는 평소보다 일찍 손님들이 빠져나갔다. 부산의 바닷바람마저 뜨겁게 느껴지는 그날, 영희 씨는 홀로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수지는 일찍 돌아가고 나는 마지막 손님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얇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땀에 젖어 살짝 달라붙은 그 옷은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주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실루엣은 묘한 매력을 뿜어냈다. 나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민수 씨, 오늘 좀 더울까요? 바람도 안 불고 그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었다. 그 미소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오늘따라 더 가까이 느껴졌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영희 씨, 오늘 좀 예쁘시네요. 내 말에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민수 씨도 참 갑자기 무슨 그런 말씀을.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진 게 보였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녀는 테이블을 닦다가 우연히 내 손을 스쳤다. 그 짧은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깊은 갈망을 담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포장마차 안은 고요했고 오직 우리 둘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민수 씨, 그녀가 내 이름을 속삭이듯 불렀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거부의 의지는 없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의 얇은 블라우스 아래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자 그녀는 살짝 몸을 떨며 내 가슴에 기대왔다. 우리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그 순간 부산의 뜨거운 여름밤이 우리를 완전히 삼켰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키스는 곧 서로를 갈망하는 열정으로 변했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감싸며 더 깊이 끌어당겼고 나는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안았다. 포장마차의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나누며 시간을 잊었다. 그녀의 블라우스가 살짝 미끄러지며 드러난 어깨는 달빛처럼 창백했고 나는 그곳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그녀는 낮은 신음을 내며 내 품에 더 깊이 안겼다. 그러나 그 뜨거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에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 멈춰 서서 우리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엄마, 민수 씨,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영희 씨는 급히 블라우스를 여미며 말했다. 수진아, 이건 오해야. 그냥.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해. 엄마,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민수 씨,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영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제발 우리 그냥 잠깐. 감정이. 하지만 수진은 더 듣지 않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렸다. 포장마차 안은 다시 고요로 돌아왔다. 영희 씨는 테이블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민수 씨, 미안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영희 씨, 저도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멀리 갔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부산의 밤바람이 비닐 천막을 흔들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다음 날 수지는 포장마차에 오지 않았다. 영희 씨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두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희 씨, 수진 씨한테 설명해야 해요. 우리가 실수였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수진이가 이해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나는 수진을 찾아갔다. 그녀는 항구 근처 카페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수진 씨, 이야기 좀 할까요? 내가 말을 꺼내자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민수 씨, 엄마한테 무슨 의도였어요? 엄마는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나는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진 씨, 미안해요. 그건 실수였어요.
영희 씨와 저는 서로 외로웠고 그 순간 감정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영희 씨를 다치게 할 마음은 없었어요. 수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엄마가 민수 씨를 믿는 거 알아요. 엄마한테 민수 씨는 그냥 손님이 아니라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요. 엄마는 더 이상 상처받으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영희 씨와 당신을 지킬게요. 그날 밤, 나는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갔다. 영희 씨는 주방에서 곰장어를 굽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민수 씨, 수진이랑 이야기했어요? 네, 수진 씨 이해했어요. 우리 앞으로 더 조심합시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고마워요, 민수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나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며칠 뒤, 수지는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왔다. 모녀는 어색했지만 점차 예전의 따뜻한 분위기를 되찾았다. 나는 그들의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 뜨거웠던 여름 밤의 실수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단단히 묶어주었다. 영희 씨는 가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수 씨,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면 좋겠어요. 포장마차의 불빛은 여전히 부산의 밤을 따뜻하게 비췄다. 항구의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우리 셋의 마음은 서로를 감싸며 따뜻함을 지켰다. 영인의 포장마차는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상처와 실수, 그리고 용서를 품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부산의 여름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영인의 포장마차는 항구 골목의 작은 등불처럼 여전히 따뜻한 빛을 뿌렸다. 그 뜨거웠던 밤의 실수 이후 이영희와 수진, 그리고 나는 서로에게 더 조심스러웠지만 그만큼 더 깊은 신뢰로 묶였다. 포장마차는 단순한 술집을 넘어 우리의 삶이 얽히고 설킨 공간이 되었다. 영희 씨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미소 지었고 수지는 주말이면 엄마를 돕기 위해 찾아왔다. 나는 여전히 구석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그들의 웃음을 지켜봤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최만석의 위협적인 방문 이후 영희 씨는 가끔씩 불안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밤늦게 가게를 정리하며 창밖을 힐끔거렸고 문이 덜컥거릴 때마다 몸을 움츠렸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영희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내가 말할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어느 날 저녁, 포장마차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주문하며 영희 씨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여기 사장님이 이영희 씨 맞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영희 씨는 당황한 듯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손님, 처음 오신 거죠? 남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 거리가 멀었다. 네, 처음이죠. 근데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이 포장마차 꽤 유명하던데. 그의 말투에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나는 구석자리에서 그를 주시했다. 영희 씨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가게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를 한 모금 마셨다. 최만석 씨 아는 사이 아니에요? 그 사람 여기 자주 온다고 하던데 그 이름이 나오자 영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그냥 옛날에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손님, 다른 메뉴 더 드릴까요? 남자는 더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영희 씨에게 명함을 건넸다. 혹시 최만석 씨 만나면 이쪽으로 연락하라고 전해주세요. 빚 갚을 때 됐거든요. 그가 문을 나서자 영희 씨는 명함을 손에 쥔 채
테이블에 주저앉았다. 나는 급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영희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수 씨, 나 무서워요. 만석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날 밤, 가게를 닫은 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았다. 최만석은 이혼 후에도 그녀를 괴롭히며 돈을 요구하곤 했다. 몇 년 전 그는 큰 도박 빚을 지고 사라졌지만 이제 다시 나타나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이 가게마저 빼앗으려 할지도 몰라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영희 씨, 혼자가 아니에요. 수진 씨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겨낼게요. 다음 날 나는 수진에게 이 일을 전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인간이 엄마를 또 괴롭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수진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경찰이 나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만석이는 끈질겨.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다. 엄마, 이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우리 가족이야. 같이 싸워야지. 며칠 뒤 최만석이 다시 포장마차에 나타났다. 이번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고 소리쳤다. 이영희. 돈 준비됐어?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영희 씨는 주방에서 나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석 씨, 제발 여기 손님들 앞에서 이러지 마요. 하지만 그는 테이블을 쾅 치며 다가갔다. 손님. 웃기지 마. 너 같은 여자가 무슨 정직한 장사를 해? 그 순간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최만석 앞을 막아섰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최만석은 비웃으며 말했다. 오, 딸내미까지 나섰네. 그래, 너도 돈 좀 내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았다. 최만석, 그만해. 여기서 나가. 아니면 경찰 부를 거야? 그의 눈빛이 험악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며 소리쳤다. 너희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 가게 오늘 끝장낸다. 포장마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영희 씨는 수진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만석 씨, 제발 그만해요.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잡아 칼을 떨어뜨렸다. 그는 나를 밀치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나는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숨을 헐떡이며 그를 눌렀다. 최만석, 이제 끝이야. 영희 씨한테 더 이상 손 못 대. 그때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수진이 이미 경찰에 신고한 터였다. 최만석은 경찰에 끌려갔고 포장마차는 다시 고요로 돌아왔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포장마차를 정리했다. 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수 씨, 수진이 너희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수진은 엄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 그 인간 이제 우리 못 건드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영희 씨, 수진 씨, 이 가게는 우리 거예요. 누구도 못 빼앗아. 그 사건 이후 영희 씨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다. 수진은 아예 포장마차 근처로 이사와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여전히 매일 가게를 찾았다. 어느 가을 저녁 포장마차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영희 씨는 새로 만든 김치찌개를 내오며 웃었다. 민수 씨, 이거 새 메뉴예요. 맛 좀 봐요. 나는 한 숟갈 떠먹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영희 씨, 이거 최고네요. 손님들 다 반할 거예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내 아들,
민재였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빠 오랜만이야. 나는 놀라 소주잔을 내려놓았다. 민재야, 너 여긴 어쩐 일이야?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냥 아빠 생각나서 왔어.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아빠가 자주 오는 가게라고 해서. 영희 씨와 수진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민재를 테이블로 초대했다. 앉아, 아들. 여기, 우리 집 같은 곳이야.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오랜만에 부자지간의 대화를 나눴다. 그는 서울에서의 힘든 삶, 그리고 나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빠, 미안해.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어.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재야. 이제 여기 있잖아. 그날 밤 포장마차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영희 씨는 민재에게 곰장어를 내오며 말했다. 민수 씨 아들, 참 잘생겼네요. 자주 와요. 수지는 옆에서 깔깔 웃으며 말했다. 민재 오빠, 우리 가게 단골 되세요. 민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의 밤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하지만 영희네 포장마차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영희 씨, 수진, 민재, 그리고 나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다. 포장마차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우리의 아픔, 용서, 그리고 희망이 깃든 곳이었다. 나는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영희 씨, 수진 씨, 민재야 우리, 같이야. 영희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럼요, 민수 씨. 여기서 영원히. 포장마차의 불빛 아래 부산의 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었다. 부산의 가을은 점점 더 깊어갔다. 영희네 포장마차는 항구 골목의 따뜻한 등불로 자리 잡았다. 새로 단장한 간판 아래 따뜻한 밥과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문구는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영희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미소 짓고 수지는 손님들과 농담을 나누며 가게를 채웠다. 민재는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와 나와 함께 포장마차의 구석 자리를 지켰다. 최만석의 위협은 경찰의 개입으로 잠잠해졌고 우리는 다시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듯했다. 하지만 부산의 밤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듯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다. 어느 쌀쌀한 11월 저녁, 포장마차는 평소처럼 북적였다. 영희 씨는 새로 개발한 고등어구이 메뉴를 손님들에게 내놓으며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민재와 함께 소주 한 잔을 나누며 그의 서울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빠, 나 다음 달에 회사에서 승진 심사 있어. 잘 되면 아빠한테 좋은 선물할게. 민재의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내가 자주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들. 그 순간 포장마차 문이 거칠게 열렸다. 최만석이었다. 그의 얼굴은 술과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들어와 소리쳤다. 이영희,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경찰에 찔렀지. 이 여자야. 포장마차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영희 씨는 주방에서 나오다 손에 든 접시를 떨어뜨렸다. 만석 씨,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수진이 급히 주방에서 나와 엄마 앞을 막아섰다. 당신 또 왜 온 거예요? 경찰이 가만 안 둘 거야. 최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테이블을 쾅 쳤다. 경찰. 웃기지 마. 너희가 내 인생 망쳤어. 이 가게 오늘 끝장낸다.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포장마차의 비닐 천막이 그의 손끝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몰려갔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았다. 최만석, 그만해. 더 이상 영희 씨 괴롭히지 마. 그는 나를 밀치며 소리쳤다.
너 따위가 뭔데? 이건 너희 모두의 잘못이야. 그의 손이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 민재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저씨,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불이라도 지르려는 겁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나를 닮아 있었다. 최만석은 민재를 노려보며 팔을 뿌리쳤다. 너도 이 여자 편이냐? 다 같이 망해라. 그 순간 영희 씨가 주방에서 물통을 들고 나와 최만석에게 물을 끼얹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수지는 재빨리 라이터를 주워 멀리 던졌다. 나는 최만석을 붙잡아 바닥에 눌렀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못해. 포장마차 안은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웃상인이 이미 경찰에 신고한 터였다. 최만석은 경찰에 끌려갔다. 이번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시도였다. 포장마차는 다시 고요로 돌아왔다. 손님들은 모두 떠났고 바닥에는 깨진 접시와 물이 흥건했다. 영희 씨는 테이블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민수 씨, 수진이, 민재야 미안해. 내가 너희를 이런 일에 끌어들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수진은 엄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 인간이 잘못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민재는 조용히 바닥을 닦으며 말했다. 아빠, 영희 이모, 수진 누나 우리 다 같이 이겨낸 거예요. 이 가게 절대 망하지 않아요. 나는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아들. 우리가 여기 있잖아. 영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고마워. 그 사건은 포장마차의 전환점이 되었다. 최만석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영희 씨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에 짓눌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 영희 씨는 한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허리 통증이 다시 도졌다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이 더 아픈 걸 알았다. 수진과 나는 그녀를 위로하며 가게를 대신 정리했다. 민재는 주말마다 내려와 영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기운을 북돋웠다. 겨울이 다가오자 영희 씨는 다시 포장마차를 열기로 결심했다. 민수 씨, 수진이, 민재야 이 가게는 내 전부야.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우리는 함께 가게를 새로 단장했다. 낡은 비닐 천막을 새로 갈고 테이블마다 작은 화분을 놓았다. 새 메뉴로 어묵탕과 따뜻한 오뎅국을 추가했다. 수지는 SNS에 포장마차 사진을 올리며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민재는 서울에서 친구들을 데려와 가게를 채웠다. 재오픈한 날 포장마차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항구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가게 안은 웃음과 따뜻한 김이 가득했다. 영희 씨는 주방에서 오뎅국을 내오며 웃었다. 민수 씨, 이거 맛봐요. 겨울에 딱이죠. 나는 한 모금 마시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영희 씨, 이거 진짜예요. 손님들 다 반할 거예요. 수지는 옆에서 깔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대박 가게야. 민재는 친구들과 함께 소주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영희 이모, 이 가게 영원히 갈 거예요. 그날 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난 후, 우리는 넷이서 테이블을 둘러앉았다. 영희 씨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너희 덕분에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었어. 이 가게, 우리 모두의 거야. 수지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절대 떨어지지 말자. 민재는 나를 보며 말했다. 아빠, 나 이제 자주 올게. 아빠랑 같이 여기 있고 싶어.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 우리 다 같이 여기 있어? 부산의 겨울바람은 매서웠지만 포장마차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실수를 용서하며 새로운 희망을 키워갔다.
영인의 포장마차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집이었다. 나는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영희 씨, 수진 씨, 민재야, 우리 앞으로도 쭉 같이 가자. 영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그래요, 민수 씨. 여기서 영원히. 포장마차 문을 닫으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의 밤하늘엔 별이 반짝였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의미 있게 마무리되었다. 영인의 포장마차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날 터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야기가 끝에 다다랐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잠시 작별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